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짜 다른 채널 그 신데렐라 게임 오늘 끝나는 날. 다음 주부터는 사건 반장에 이제 기운이 다시 또 집중이 되겠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죠. 최근 신분당선 지하철에서 군복 입은 채 중요 부위 노출했던 남성. 군인은 아닐 거다. 진짜 군인이라면 군복의 명예를 더럽힐 리 없다. 제가 목청을 높였건만 20대 현직 군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지금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데 적용할 죄목은 고작 공연 음란 하나뿐이지만 군복을 더럽힌 자 용서할 수가 없네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사반 보고 있습니다 하신 정혜영, 송유정 모녀님. 우리 딸내미 친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받은 거래요. 1학년 4반이라서 사반약국 하신 경현정님. 춘천시 퇴계동의 한 무인점포에 갔더니 절도짓 하면 사건 반장 나온다라는 경고 문구가 저렇게 있더래요 하신 김지일님. 내일은 신랑 최웅 씨 35번째 생일입니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신 임정란님. 사랑하는 내 반쪽 김경순 씨 53번째 생일 축하해 뾰로롱 하신 장양일님. 범아, 한이야, 세로나, 하늘아, 엄마 아빠가 무지하게 사랑하는 거 알지? 하신 김준걸, 코스자노바, 굴잔 부부님, 최영희님, 김병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있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 사바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동거인 살해 64살 박찬성입니다. 지난 4일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한 이 범인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4세 박찬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박 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밤에 귀가한 뒤 같이 살던 60대 남성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으로 들어가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숨진 남성을 이틀가량 방치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날 저녁 주거지 인근 식당에 119에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죽여서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박 씨를 체포했고 집안에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 무시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대전지검은 법률에 규정하는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또 증거가 충분한 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토대로 해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유족이 신상 공개를 요청해서 공개했다. 언제는 요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하더니 말이죠. 기준이 없습니다. 뭐가 됐든 이 가족도 아닌 60대 남성 둘이 같이 한 집에 살았다는 게 좀 특이한데 어디서 만난 사이랍니까? 이 두 사람이 교도소 출소자들 도와주는 갱생보호기관에서 만난 게 인연이 돼서 60대 두 사람이 같이 거주를 했던 걸로 보이고 이 가해자 박찬성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살인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고요. 살인이요? 징역 15년 선고를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요. 2022년도에는 흉기를 휘둘러서 특수상해죄를 저질러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사실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9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력범죄를 수차례 지금 저지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 2명을 죽인 셈이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별별 좀도둑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절도의 세계 첫 번째 제보 만나보시죠. 가게로 들어오는 남성, 조끼와 헬멧까지 딱 봐도 라이더. 사장님, 이거 맞죠? 하더니 음식 봉지에 붙은 영수증을 뒤적뒤적. 이내 한번 뒤를 쓱 보더니 후다닥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합니다만 이자는 진짜 밥도둑.
네, 맞습니다. 배달원이 아니었는데요. 그제 오후 6시쯤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김치찌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배달원 조끼를 입고 배달원인 척 가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배달로 주문된 22,900원어치 김치찌개를 훔쳐갔는데요. 남성이 가져간 이 배달용품 안에는 비조리 상태의 김치와 육수, 또 고기, 야채 등이 포장돼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배달원인 줄 알았는데 남성이 나가고 나서 10분 뒤에 진짜 배달원이 와서 음식을 찾아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보냈다고 하고요. 10분 뒤에 진짜 배달원이 다시 들어와서는 누가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 음식을 버리고 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봤더니 남성이 음식 봉지를 훔쳐가가지고 이제 안에 있던 고기 또 야채 봉지만 따로 챙기고 나머지 김치와 육수는 바닥에 던져놓고 간 거였는데요. 제보자가 CCTV를 통해서 남성이 입고 있었던 조끼의 배달 대행사 업체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해당 조끼는 6년 전의 디자인이고 지금은 다른 조끼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우리 업체에 없다. 이렇게 정식 배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범인은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잠시 정차한 트럭 뒤로 천천히 걸어온 남성 문 열린 화물칸 안에 쓱 부스럭. 자, 이내 꺼내든 한 박스, 그건 바로 남의 택배. 그리고는 반대쪽으로 훌훌훌 사라지고 맙니다. 자, 택배 기사가 배달을 하러 잠시 비운 틈에 저짓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경 전라도 광주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저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그 트럭 기사분이 식료품을 배달하기 위해서 화물칸을 열어놓고 배달하러 간 사이에 그 뒤에 화물칸이 열려 있으니까 쓱 쳐다보더니 그 안에 있는 커피 믹스라든지 아니면 소스 박스를 가지고 갔는데요. 저분이 아마 그 카트를 갖고 다니나 봐요. 카트 안에다가 저 물건을 싣고 슝 사라져 버린 건데요. 저걸 나중에 발견한 트럭 기사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변 상인들이 경각심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분이 보면 알다시피 초범은 아닌 것 같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재봤다고 하는데 저렇게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 커다란 처벌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청소하고 갑니다. 자, 금요일을 맞아서 오랜만에 기분 좋아지는 제보 바로 만나보시죠. 자, 한바탕 즐겁게 노는 학생들, 음료수 홀짝 마시더니 야, 잘 놀았다. 야, 아우, 야, 가자 빨리. 아유, 집에 가서 사건 반장 보자. 자, 쓰레기는 그대로 두고선 우르르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또 성인 남성 3명 등장. 하하, 커피 한 잔씩 뽑아 들고 자리로 와서 모바일 게임 3매경. 자, 역시나 다 마신 커피잔은 니들이 치워. 그대로 슝. 자, 잠시 뒤 새 여성 등장. 아, 이번엔 또 뭘 버리려고? 야, 이거 우리가 치워주자. 아우, 지저분해. 자, 행동 캐시. 자, 쓰레기도 차곡차곡 버리고 더러워진 테이블 쓱딱 뭐 닦기도 하고. 자, 깨끗해. 바닥까지 꼼꼼히 쓱싹 깨끗하니 기분 좋아졌어. 깔깔깔깔깔깔 장난치면서 신나는 청소 타임이 끝나고 곧바로 열공 모드. 아우, 네 집 딸들인지 진짜 잘 키우셨다. 그러니까요.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전북 전주에서 무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맨 처음에는 저렇게 10대 남학생들이 어지럽히고 이어서 성인 남성이 와서 커피까지 이제 더 커피잔, 종이컵 잔 다 쌓아놓고 가서 그거를 CCTV로 보시면서 밤 12시쯤에 너무 지저분해가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청소를 좀 해놔야겠다라고 딱 움직이시려고 했는데 그때 그 여성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뭐 청소를 시작하시는데 너무 제대로 해놓으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셨대요. 근데 보니까 막 바닥을 누가 치워? 누가 치워줘요. 위에 내가 이제 쓸만한 그 테이블만 치우고 보통 그래. 이제 그런데 옆 테이블까지 싹싹 다 치워주고 너무 명랑하게 세상에. 저렇게 심신이 건강한 딸들은 진짜 어느 집 딸들일까요?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예. 저런 분들만 세상에 계시면 사건 반장은 제작이 어렵거든요. 아니요. 미담으로 가야죠. 미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미담이 근데 미담을 하면 시청률이 잘 안 나와.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분이 너무 훈훈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걸 왜 이게 알게 됐냐면 청소를 이제 때문에 갔는데 유리문 앞에 붙여진 쪽지를 봤던 거예요. 예. 그 쪽지도 되게 감동적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장님 저희가 여기 청소했어요. 웃음 하트. 야. 항상 행복하세요. 시험 기간에 공부 잘하다가요. 세상에. 이거 봤을 때 사장님 어떤 느낌 들었겠습니까? 아, 너무나 훈훈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게에 종종 오던 손님이라고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 위해서 카페를 좀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오히려 좋은 긍정적인 게 아주 퍼져나가는 느낌 좋습니다. 박근 반장. 아, 기분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근무 중 흥얼흥얼입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자유로운 편인데요. 회사에서 라디오도 틀어주는데 몇 달 전부터는 기계 문제로 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옆자리 직원이 스피커를 가져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게다가 갈수록 음악 볼륨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볼륨을 줄이던지 끄던지 하라고 했더니 당당하게 제가 듣기엔 안 커요 이러면서 줄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제는 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합니다. 한 번은 사장님이 노래를 부르던 직원을 보더니 가수야 가수 이러면서 지나가셨는데 이걸 진짜 칭찬으로 생각했는지 더 시끄럽게 부르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있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결국 제가 집에 가서 부르던지 노래방 가서 부르라고 했는데 노인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 직원과 저는 같은 50대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있는 회사에 가라고 했더니 너나 가라면서 또 막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동료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여자 진짜 웃겨. 저번에 라디오에서 찐이야 할 때 아주 그냥 사무실에서 합창을 하더니만 왜 내가 하는 걸 갖고 뭐라 그럴까. 이봐요 상희 씨, 나 우리 사장님이 공식 인증한 가수야. 이 사장님이 괜찮다는데 왜 자기가 뭐라 그래. 꼭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작은 소음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 핑계나 대지. 으이그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예요. 다혜 씨. 이름이 다혜라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기 사무실이다. 스피커도 짜증나는데 왜 신청도 안 한 본인 노래를 들려줘. 그리고 사장님이 가수라고 한 거 자기 디스하는 거 그게 감이 안 오니? 그리고 자기 노래 완전 못해. 내가 더 잘해. 옆에 코인 노래방 가서 대결 한번 할래. X입니다.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일하는 중에서 노래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부르는 거고 더군다나 스피커를 줄이려고 하는데도 키웠다? 이건 상당히 상대편에게 예민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교수님 봤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래를 들으려고 하면은 사면 됩니다. 뭐를? 이어폰. 이어폰 사서 끼면 되지. 왜 여사람한테 필요했습니까? 당장 이어폰을 사가지고 끼시면서 멋대로 들으세요. 자, 이제 듣기만 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또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음악을 듣고 일하거나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 게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신경이 거슬리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좋다 이러면 같이 뭐 합의하에 음악을 부르든 들으든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싫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안 불러야죠. 이건 소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한쪽이 너무 배려를 안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X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동료분은 박 변호사님, 네. 아니 라디오 듣고 사무실에 라디오 틀어놓고 할 때는 아무 그것도 안 하다가 왜 내가 하니까 이래? 조금 달리 봐야 되는데요. 또 이게 이분이 50대니까 거의 동년배급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주 유명한 가수가 옆에서 부른다고 하더라도 찐찐찐찐찐이 하면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하고 좀 달리 봐야 돼요. 직접 부르는 거하고 라디오는 달리 보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다수가 좀 동의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스피커에다가 볼륨에다가 결정타는 자기가 직접 부른다는 거거든요. 암만 잘 불러도 거슬립니다. 찐찐찐 진짜 거슬려요. 하지 마세요. 노래가 거슬려요? 아니 다 거슬려요. 아니 그 찐찐찐찐 그 노래가 그 노래 거슬려요? 좋은 노래지만 예, 그렇죠. 일단 입으로 나오면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영탁 씨가 부르면 영탁은 라디오에서 들을 때는 괜찮아요.
직접 영탁 씨 부르면 저는 좋아요. 아유 아슬아슬해요 박 변호사님 오늘따라. 아 백다희 저는 아나운서. 좋아요. 예. 네, 저도 당연히 이해가 안 갔고요. 그냥 이어폰으로 들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크게 틀어놓으면서 다들 방해가 되게 하는지 모르겠고 전 특히나 좀 사장님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많이 안 갔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김영환님. 일하는데 옆에 신경 쓰이면 민폐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아리한님, 저걸 그냥 두는 사장도 이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희님, 혼자 나서지 마시고 다른 사원들이랑 이야기해서 같이 말씀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자, 사반 제보 메일 카톡 제보 채널에서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회식 중 고참 직원이 휘두른 소주병에 맞고 깨진 유리 조각에도 찔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목과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산재 처리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퇴사를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군에서 전역하자마자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20대 남성이 최근 회사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요. 이 발단이 된 사건,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23년 6월부터 경기도 평택 삼성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여러 회사들과 함께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최근까지 일했던 회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일을 해왔다고 하고요. 용접사와 배관사 일을 돕는 보조공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3월 5일 수요일 저녁에 처음으로 팀장이 회식을 하자고 해서 다 같이 인근 식당에 갔는데요. 술과 음식을 어느 정도 먹었을 무렵에 제보자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와 같은 직급, 그러니까 같은 보조공 일을 하는 50대 고참 직원이 갑자기 소주병을 들어서 제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고 하는데요. 이때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소주병이 퍽하고 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이후에도 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재차 공격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야, 이거 참 말리거나 피할 새도 없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 제보자에게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네, 담배를 피고 들어온 상황에서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뭐 참다가 터지신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서 제 머리를 1차로 가격을 했고요. 아니 위에 부분이 깨지고 손잡이 부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걸로 목을 찔렀고 네. 이제 그 이후에 한번 3차로 찌르시려는 가격에서 저는 이제 제 앞에 말리시는 분도 있고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피하다가 얼굴을 긁힌 상황입니다. 야, 교수님, 저희 네. 너무 아니 깨진 지금 말 표현이 안 되네요. 네.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제보자와 평소 때 친하게 지내던 40대 형이 있대요. 그런데 보통 때 장난도 잘 치고 친한데 이날 좀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언성이 약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끝나고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제보자께서 나가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고 들어오셨는데 그때 갑자기 조용히 있더니 50대 고참이라는 분이 소주병으로 저렇게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찌르고 옆에서 말리는데도 얼굴까지 다 이렇게 막 긁히게 하고 저렇게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귀파귀, 턱, 목 주변에 이제 3군데를 찔렸는데 무려 45바늘을 꿰매셨다고 합니다. 전치 3주 나왔는데 흉터 치료는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원래 흑백이 아니고요. 저희가 너무 이 상처 사진이 좀 끔찍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원본 사진을 봤는데 저는 제보자 말로는 일한 지 넉 달 만에 갖는 첫 회식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들으셨잖아요. 50대 고참 선배가 20대 아들뻘 되는 후배한테 저런 짓을 한 겁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50대 고참 선배하고는 회사 내에서 갈등도 없었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커피도 먹고 사이가 좋았었는데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 피해자는 모양을 모르니까 경찰에서 물어봤더니 경찰관이 하는 말이 저 남성이 버릇이 없어서 그랬다. 아니면 술 먹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는 합니다. 저 남성은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어제 공판을 했는데 다음 달 27일 날 선고일이 잡혔는데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분이 좀 약간 우발적인 성격이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합의를 안 하고 또 형사처분이 끝난 뒤에는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좀 더 사건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가 있었든 세상에 사람한테 소주병을 휘두르고 깨진 소주병을 또 그걸로 긁고 하는 건 사람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첫 회식에서 난데없이 이런 봉변을 당한 그래서 45바늘을 꿰맨 이 피해자 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강제적 자진 퇴사. 이거 거의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말처럼 뭐 약간 어색한 표현이죠. 자, 그만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다는 건데요.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회사로 일단은 산재를 요청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이건 회사에서 주관한 회식이 아니고 팀 내에서 회식을 한 거라고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병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에다가. 근데 병가도 안 된다고 했고,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사직서 작성도 안 했고 이날도로 퇴사시키겠다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 거기서 연락이 와서 보니까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3월 6일 날짜로 퇴사 처리한 걸로 돼 있고. 자, 산재 처리가 안 됐다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퇴사를 당했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산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 답변은 팀장이 주관한 거 아니냐 등등의 얘기로 산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병가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자발적 퇴사 처리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달 초에 좀 확인해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날짜를 보니까 그 사건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한 건데 사실 산재 기준은 뭐냐면 업무상 재해가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거의 회사에서 했던 건 거의 다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판단 요건은 뭐냐면 강제성이 있느냐 아니면 누가 주관했느냐 등등인데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가서 했으면 그 팀장이든 누구든 간에 저 회식으로 봐야 되고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저거를 산재를 안 해주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발적인 퇴사다. 아니 근데 본인이 원치 않는데 무슨 자발적인 퇴사예요? 네, 이게 제보자에 따르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가 며칠 전에 회사 측에서 이 온라인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안내 문자를 수차례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팀장한테도 사직서를 빨리 쓰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제보자는 퇴사할 생각이 없으니까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퇴사 처리가 됐고 이 공단에서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안내를 받은 건데요. 제보자는 회사 측에서 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진행을 했고 이 사직서를 추후에 받으려는 것 자체도 문제 아니냐. 이건 부당해고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제보자는 회사 측의 자발적인 퇴사 처리 때문에 이 실업급여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실업급여를 보통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제 뭐 시쳇말로 잘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회사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네, 회사 입장은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일단은 이번 사건은 퇴근 후의 모임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건 아니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다라고 먼저 밝혔고요. 그리고 이 직원은 치료를 위해서 휴식을 원한다라고 본인이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본인 요청에 따라서 사직 처리가 진행됐다. 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는 사실이 아니다. 회사 측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 자체가 사건 2, 3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이때도 산재나 병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눴고 사직을 원한다 이런 얘기는 퇴사를 원한다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현재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요. 정말로 오랫동안 일하던 이런 어떤 뭐 이 건설 현장에서 정말 털을 잡아볼까 했는데 이제는 이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하셨습니다. 자, 이 뭐 진짜 회사에서 정말 자발적 퇴사를 당했고 그에 앞서서 아버지 뻘 되는 50대 고참 선배에게 박 변호사님 예. 소주병으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특수상해죄인데 상당히 심각하죠. 얼굴 같은데 했는 거 사람을 아니겠습니까? 뭐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뭐 죽이려는 거 죽일 수도 아닙니까? 있다. 뭐 이런 것도 반영되는 거고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중형이 되지 않을까라 뭐 예상을 해봅니다. 동기도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 장소가 만약에 단둘이 어떤 밖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했다면 회사가 책임질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식하다가 어쨌든 간에 회사의 주관하고 있는 행사, 회식 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 작업복도 입고 있잖아요. 다 입고 있잖아요. 저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는데 최근에 판례는 가급적이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줘야 되고요. 지금 저렇게 해고시킨 거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 상해 가해인 남성도 처벌받아야 될 것 같고 회사의 조치도 지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법적 구제를 좀 받아야 되고 또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식당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잠시 후 남성이 먼저 밖으로 나가고 곧이어 여성도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이 남성, 금팔찌를 푸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이내 목걸이도 풀어서 여성에게 건네는 듯한데요. 몇 주 뒤 두 사람은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앞서 잠깐 보셨던 그 영상 속 남성이 여성에게 순금 금팔찌와 목걸이를 맡겼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제보입니다. 네, 지난 3월 9일에 두 사람은 한 식당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10년 동안 아주 친하게 오빠 동생 하는 사이였고 서로 소개팅도 해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성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는 동생이 잠깐 들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동생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 남성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장신구를 보이면 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동생한테 요거 금팔찌랑 금목걸이 지금 네가 맡아주고 있을래? 라고 해서 맡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손버릇 나쁜 동생이 저 네. 술자리로 딱 온다길래 이 녀석도 이거 내 거 보면 또 그냥 확 할 것 같으니까 야, 상희야 이거 좀 네가 좀 맡아줘 하면서 건네준 거예요. 그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3월 9일입니다. 금팔찌, 금목걸이 같은 거를 이 여성한테 맡기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3월 15일 정도에 혹시나 금팔찌 챙겼냐? 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말 안 했어. 안 챙겼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20일 같은 경우도 팔찌 받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도 남자친구하고 볼 일 있다면서 만나는 날 미뤘다고 합니다. 또 이틀 지난 또 팔찌 받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내가 보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걸 핑계대는 것처럼 느껴져서 약간 미루는 느낌. 그렇죠. 불안해졌죠. 9일, 10일 계속 미뤄지니까 이상하다. 금팔찌 혹시 잘 있냐? 남자친구 혹시 차고 다니는 거 아니냐? 등등의 문자를 보냈는데 일단은 조금 불안하고 3월 26일입니다. 급기야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이상하다. 이 사람 3월 27일 다음 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를 했고요. 여성이 다음 날 28일 날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야 이 제보자한테 경찰서에 갖다 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금팔찌, 목걸이, 순금 이 불러가지고 그날 술자리에서 이 여성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야, 누구야? 이거 이제 좀 돌려줘.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미루는 느낌. 자, 근데 심지어 어느 날 3월 26일부터는 아예 연락을 안 받아. 자, 그래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더니 그 다음 날 이 여성은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그럼 내가 경찰서에 갖다 주마 했다는 거죠. 자, 제보자는 말이죠. 경찰서 앞에서 이 여성과 만났습니다. 금팔찌 돌려받았다는데 뭔가 이상했다는 주장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 금팔찌가 네 팔찌냐? 약간 금도끼, 은도끼 느낌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A라는 친구와 저와 경찰 이렇게 세 명이서 딱 만났어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도금 팔찌를 이제 갖고 와서 이게 선생님 거 아니냐? 너 제 거 아니라고. 딱 보기만 해도 내 거 아닌 걸 알 텐데 그 A라는 친구한테 제가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너 도대체 왜 그래? 내가 그랬어요. 경찰관 앞에서. 오빠가
중재 이거잖아. 오빠야말로 왜 그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경찰관이 이제 중재를 하고 그 A라는 친구를 먼저 보냈어요. 자, 이 제보자는 남성은 금팔찌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확 왔답니다. 자, 도대체 얼마나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술집에서 맡겼을 때 그 팔찌와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이런 걸까요? 네, 이제 3월 9일에 금팔찌를 맡기고 나서 4월 16일에 두 사람은 경찰서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제보자는 여성에게 이 금팔찌를 받고 나서 보자마자 내 금팔찌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여성이 가져온 이 금팔찌가 훨씬 컸다고 합니다. 보시면 오른쪽 금팔찌가 이 사진만 보면 훨씬 다르긴 하네요.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정도의 금팔찌라면 금 70돈 정도는 돼 보인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제보자가 여성에겐 건넨 금팔찌가 왼쪽 금팔찌는 금 30돈, 이 목걸이는 금 10돈짜리라고 합니다. 여성에게 맡겼을 당시에 금팔찌 가격만 약 2천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오늘 한국검거래소 기준으로 이 금팔찌랑 목걸이를 합치면 약 2,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는 경찰한테 이건 내 금팔찌가 아니다. 가짜를 가져온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여성이 가져온 건 이 도금한 가짜 금팔찌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제보자 금팔찌는 보증서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입장은 받은 걸 그대로 가져온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때문에 금 역대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어요. 자, 제보자는 그 여성이 금팔찌가 진짜였음을 알고 있을 것 같다. 그런 대화 내용이 있다 주장을 합니다. 자, 이 팔찌를 가져간 여성과 가져갔다가 돌려준 여성과 또 다른 지인의 통화인데요. 들어보시죠. 아니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은 지 팔찌 뭐 걱정될 수도 있어. 근데 사람 걱정을 해줘야지. 아 그냥 만나서 주고 만약에 신고했으면 그거 취소하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뭐 도둑놈 취급하고 있고. 또 그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했겠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죠. 솔직히 한 2억이라 하면 갖고 딴 동네 가서 살면 되지. 그치. 근데 뭐 2천만 원, 2,500만 원 가지고 팔아봤자 몇 개월이면 다 쓰는 돈 뭐 하겠냐 오빠 그거. 막말로 진짜 뗄 거였으면은 번호부터 바꾸고 진짜 했겠죠. 번호를 바꿨겠지. 그냥 딱 갖다 줘버리고 그거 뭐야 이게. 아 그러니까 난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경찰서 알아서 갖다 주겠다고.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갖다 줘버리지 그냥 왜. 아 팔찌 여기 차에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갖다 주기만 하면 끝나요. 아 갖다 줘야겠다. 시간 만들어서라도 가야겠네. 자, 일단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팀장님, 이 여성은 정말 많이 억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통화 내용이 뭐냐면 제보자하고 여성이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하고 여성하고 통화한 내용을 지금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통화에 앞서가 여성은 지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보자하고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연락을 차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인이 여성이 지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연락 두절됐을 때 내 걱정은 안 해주고 금팔찌 도둑 취급한 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연락이 안 됐던 거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몸이 아프니까 약 먹고 쉬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내가 흠칫거렸으면은 아니 전화번호 바꾸지. 전화번호 안 바꿨잖아. 이렇게 말한 뒤에 며칠 뒤에 다른 통화에서도 지인이 여성에게 빨리 갖다다 줘 이렇게 말했더니 여성은 경찰서에 바로 갖다 주겠다면서 차 안에 있다. 갖다 주면 끝나겠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여성이 금팔찌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지인한테 제보자와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그 말하는 자체가 의심이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이 제보자 남성은 진짜 금팔찌 훔쳐갖고 가짜를 지금 갖고 온 거다. 자, 하지만 이 맡아줬던 여성, 저도 헷갈리네요. 네가 처음부터 가짜 준 거잖아.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제보자께서는 본인이 지금 사진으로 봤지만 본인이 맡겼던 팔찌하고 이 여성이 가져온 팔찌는 완전 크기부터가 너무 다르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크기가 거의 2배 가까이 정도 큰 것 같이 보이거든요.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내 금은 보증서도 있는 진짜 금인데 이 여성이 가져온 금은 가짜로 보였고 나중에 또 확인해 보니까 가짜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목걸이도 또 금팔찌랑 같이 맡겼는데 여성은 맨 처음에는 그 금목걸이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했다가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 본인에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뭐 양측의 주장만 있을 뿐인데 박 변호사님. 아, 또 우리 또 금도 가끔씩 감별해 주시는. 금은 잘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금은 잘 모르는데 그냥 예. 제 눈에 봤을 때는 저렇게 두꺼운 걸 차고 다닐 수 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3월 9일 날 넘겨준 금팔찌가 진짜였냐 아니면 처음부터 가짜를 넘겨줬냐 그렇죠. 이 부분. 예. 이 부분을 경찰은 좀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확실한 거는 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가짜인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가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제보자 얘기로는 30돈짜리 왜 구매했냐고 물어보니까 뭔가 돈은 벌었는데 뭔가 뿌듯하대요. 금을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다요. 뿌듯하고 예쁘고 뭐 이래가지고 2021년도는 목걸이 샀고 2022년도는 금팔찌를 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 때 요걸 좀 확인해야 될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조사는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 금팔찌 내가 줬던 거 진짜를 말하는 거겠죠. 돌려준다면 처벌은 원치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도 했습니다. 자, 솔직히 아직은 뭐 경찰 이런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어서 저희도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각자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샤워로 피로를 씻어내던 남성. 하지만 평화도 잠시 밖에서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이 샤워 중이라고 말해보지만 여성은 당장 나오라고 재촉하는데요. 샤워 한 번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다는 이 남성. 과연 이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남성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내 집에서 내가 샤워를 하는데 이거 맘 편히 이렇게 샤워도 못해? 네,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남성이에요. 근데 결혼하기 직전에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지금 부인인데 그 당시 여자친구가 굉장히 좀 유복한 집의 딸인 걸 알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장인 장모께서는 족발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그 두 군데를 운영을 하는데 정말 대박 매출이 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여자친구는 오빠만 둘의 막내딸로 정말 애지중지에 자랐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장인어른께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네 회사원 월급 받아서 얼마나 받겠나. 그러지 말고 우리 족발집 2개니까 하나를 좀 맡아서 해보게 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그 족발집 앞에 있는데 50평이 넘으니까 그냥 집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이 남성은 뭐 직장도 준다고 하고 집도 마련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회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처갓집 살이를 시작한 겁니다. 이 족발집 막내 사위. 이 재벌집 막내 아들 말고. 자, 그리고 대릴 사위로 사실상 들어간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장인 장모가 운영하던 족발집에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김 씨의 가게로 합류하게 되면서 장인 장모랑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장모는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아깝다면서 부엌 에어컨을 못 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겨울에는 시원한 게 좋다면서 12월 말이 돼서야 난방을 켰다고 하고요. 그래서 김 씨는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또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김 씨가 가게 운영이나 뭐 음식 관련해서 의견을 내면 이 장인 장모는 자네가 뭘 하냐 이러면서 좀 무시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약간 그 옛날 드라마 순풍 산부인과 미다리 아빠 느낌이 납니다. 장인어른 뭐 그 느낌이 좀 드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느 날 죄송해요, 제가 못 따라했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김 씨가 장모님 이거지. 장모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계속? 이제 박영규 씨가 생각이 나는데 이 김 씨가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어요. 더우니까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쾅쾅쾅쾅 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보니까 저 좀 씻고 있는데 하니까 아이고 자네 그 하루 종일 씻나?
보일러 계속 돌아가잖아 라고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고작 10분이었다고 해요. 밖에서 아이고 야 세파 김서방 가수 이거 무섭다. 그래서 샤워 마치고 급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잔소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화장실 불 끄라니까 왜 안 끊어? 변기 커버 또 안 내렸네. 오줌 그 휴지 다 젖었네. 아이고야. 계속 역정내고 짜증을 내고 했는데 원래 이 집에 화장실이 2개인데 이 김씨 사위만 따라다니면서 장모가 짜증을 부렸다고 합니다. 아, 순풍산부인과에서도 그런 장면 나오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장모님 네 이렇게 합니다. 박 변호사님 솔직히 박영규 씨는 좀 안 닮았대요. 미안해요. 네. 네. 팀장님 근데 팀장님도 사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합니까?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보면은 원래 이 사위가 김 씨가 말이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갑자기 하는 말이 여보게 100만 원 안 되니까 150만 원 올려줘. 이렇게 생활비를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위 입장에서 볼 때 깜짝 놀라서 아니 장모님 50% 너무 많으니까 좀 깎아주고 20%만 드릴게 했더니 막무가내로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모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얼마나 주는데 자네가 깎냐 말이 안 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생활비가 줄어드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게 되면은 150이 나가면 반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하는데도 장인하고 장모는 뭐라고 하면은 자네가 들어오고서부터 생활비가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2배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 자네는 150만 원을 생활비를 내야 돼.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위분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대로 대릴 사위 계속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든지. 네, 그래서 결국 김 씨는 분가를 하는 걸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도저히 못하겠다, 따로 나가서 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의 입장은 전혀 달랐는데요. 부모님이랑 살면 돈도 아끼고 살림도 편하고 굳이 왜 나가 사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아내는 5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구축 아파트 월세로 내려가라고 나 못해 이렇게 단호하게 나왔대요. 그래서 김 씨가 계속해서 아내를 설득을 시키니까 아내가 바로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엄마 남편 좀 그만 괴롭혀. 지금 나가 살자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좀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이 장인 장모는 곧바로 격분해서 사위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나가 살고 싶으면 딸이랑 손자 놔두고 자네 혼자 나가게 이렇게 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인간 그냥 코세 그냥 우리의 딸내미한테 가가지고 또 그냥 일러 바쳤구만 딱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김 씨가 하루 종일 들들 볶이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몸으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위장장애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10kg가 빠졌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내가 보니까 좀 너무 심각해 보여서 이제 아내도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우리 나갈 거다 분가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장모께서 또 잡는 거죠. 너 우리 집에 반도 안 되는 집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라도 그냥 여기서 살아라라고 설득을 계속했어요. 부부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장인께서 그동안 집도 주고 일자리를 줬더니 이렇게 배신을 하냐 그러면서 집 나갈 거면 족발집도 관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집을 나가려는 사위와 이걸 막으려는 장인 장모의 사생결단인데요. 자, 쇼생크 탈출 사위 역할의 박지훈 변호사, 눈치 제로 아내 역할은 백다혜 아나운서, 그리고 올가미 장모 역할은 박상희 교수.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자네 정말로 꼭 이사를 가겠다는 건가? 아니 아파트 살 돈도 없으면서 분가는 무슨 얼어 죽을 분가야. 아이고 장모님 저도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좀 샤워 좀 한번 할랍니다. 제발요. 그렇게 얼굴 좀 봐 엄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살이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아이고 진짜 아무튼 자네 그동안 장인 장모 덕에 그렇게 편하게 살았으면서 이렇게 배신을 때릴 건가? 내가 서러워서 이렇게 말 안 하려 했는데요. 여름에도 내 땀 뻘뻘 흘리면서 족발 삶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에어컨 안 틀어주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됐어. 옛날 얘긴 됐고 그래 진짜 분가하겠다고 하면 이제 족발집도 끝이야. 아웃이야 아웃.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남이야. 남 아니에요. 아이 팀장님이 장인은 또 한마디 하셔야죠. 자네 장모말 잘 들게. 알았어? 먹고 살려면. 장인어도 어색합니다. 예.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유, 참 팀장님부터 그냥 말씀하시죠. 나가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그 분쟁 때문에 이거는 사이가 몸까지 즉 위장장애까지 온다고 한다면은 조금 수익이 적더라도 나가서 분가해서 둘이 사는 게 사이 장모 보통 그다음에 사이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나가시고 따로 사세요. 근데 딸은 안 나간다면요? 딸? 어. 아니 남편이 가면 따라 가야지 왜 안 따갑니까? 아, 이거 약간 아니 그거는 부부기 때문에 이 딸도 보니까 남편이 가면 따라갈 의사가 한 80% 있어요. 아, 같이 가면 진짜? 따라간다. 아, 정말. 자, 교수님. 네, 저는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분가는 이렇게 분연이 아니라 도리어 화합이에요. 이렇게 분가를 하지 않으면 도리어 분열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내는 뭐 남편이 나가니까 따라 나가야 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이 남편은 일종의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뭐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고 샤워도 못 하고 그리고 너 나가려면 딸이랑 부인은 두고 혼자 나가라니요.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도 이제는 분가를 하셔서 이 독립 가정으로 행복할 때 부모님하고도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해안을 좀 보여주시죠. 저는 조금 달리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모욕하는 게 저는 저는 개인적이고 뭐 되게 불편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마 그냥 집에서 살라고요? 그게 머리 없나요? 목욕 좀 적게 하고. 아니, 몸이 지금 축나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체 유심조. 이런 기회를 해가지고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걸 더 얻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 생각 해봅니다. 아, 얻는 거. 예, 뭐 해봅니다. 유산. 예컨대 족발집. 엄청난 집이라 그러면 50평. 샤워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샤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목욕탕 밖에 사고 오면 되잖아요. 하여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글쎄 이렇게 말리는데 이제 우리 제보자 입장에서는 막 세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해봅니다. 자,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이인님, 남편 취직하시고 분가하세요라고 하셨지만요. 치키뱅뱅님은 아껴야 잘 살죠라고 하셨습니다. 자, 묵향님. 박 변호사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못 쓰겠네. 나가세요 그러면. 자, 별별 상담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아, 헷갈려. 네, 미용사들이 각자 손님의 머리를 열심히 다듬고 있습니다. 이때 귀여운 꼬마 아이가 이렇게 쓱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혼자서 지금 잘 놀고 있습니다. 네, 귀엽죠. 옆에서 헤어드라이어를 들고 미용사가 손님 머리를 말리려던 그때 불꽃이 이렇게 뻥하고 튀는데요. 놀란 미용사가 아이 쪽으로 휙 던져버리는데 아슬아슬하게 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네, 헤어드라이어에 갑자기 합선이 발생해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미용사와 아이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분위기가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한창 싸우다 말고 미용사가 가위를 짚더니 조용히 아이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거. 아이 엄마도 느낌이 안 좋았는지 아이 머리카락을 덥석 잡죠. 왜 저래? 그 순간 미용사가 그 사이로 가위를 쑥 집어넣습니다. 왜? 막으려는 엄마, 자르려는 미용사 사이에 몸싸움이 점점 격렬해지고요. 다칠 거. 자, 뭐야, 이 미용실 예약 시간에 10분 이상 늦으면 연체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연체료를 두고 두 사람 다투다가 이 사달이 벌어진 건데요. 결국 아이 엄마 손 다쳤고요. 그러니까. 그 미용사 미용실에서 퇴사했다고 하네요. 아유, 왜 저래? 별걸 가지고 저래.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아쿠아리움입니다. 수중 공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몸짱 남자 인어가 몸을 돌리자마자 위에서 남다른 모습의 인어가 열심히 헤엄쳐서 내려옵니다. 이번엔 혼자서 꿀렁꿀렁 내려오더니 손가락 하트 뿅! 또 동그란 물방울 또 날립니다. 마무리로 뱃살도 흔들흔들 팬 서비스를 좀 하는 모습이죠. 팬 서비스. 예, 심지어 이런 인어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똑 닮은 둘이 물속에서 서로 인사를 또 나누는 모습도 있고요. 멋있네요. 네, 날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이 남성, 이른바
뚱보 이너로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체형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관객들의 웃음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귀여워. 아유, 뭐 인어도 뭐 여러 인어가 있겠죠.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원숭이가 덥석 여성의 이렇게 머리카락을 갑자기 붙잡는데요. 그러자 가발이 이렇게 훌러덩 벗겨져 버렸습니다. 놀란 여성이 바닥에 떨어진 가발을 이렇게 냉큼 줍는데요. 네, 잠시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재밌는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가발에 묻은 흙을 탈탈 털어내는데 원숭이는 모르는 척 몰뚱이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보고만 있습니다. 원숭이가 뭘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녀석이 원숭이를 놀리다가 당하고 만 것 같은데요. 괜히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위험한 행동은 절대 삼가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 세계는 너무나 넓어. 또 너무나 작아.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요란한지. 모든 걸 알겠다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넌 아니? 눈에 치이는 모든 것들이 뻔해지면 가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이 거기 있을 테니까. 나의 세계를 놀랍게 널. 다운이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널면 자리가 없네.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립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